김봉신의 오차범위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맹영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 보안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조치들 위주로 좀 짚어보면 공수처는 이제 경찰과 소통하면서 2차 집행 그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고요. 보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지금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이 그 지난 그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그 26명, 경호처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방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경호처 간부 거론된 4명뿐만 아니라 26명이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그냥 일반 직원을 상대로도 수사 범위가 좀 확대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너네 이번엔 방해하지 마라고 좀 경고성 메시지로도 풀이가 되고요. 또 하나는 2차 집행 때 이들이 또 나오면 바로바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라는 점을 좀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군에서 그 55 경비단을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군에서. 경찰은 진작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경호처만 막아서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원래 55 경비단은 이제 경호처가 직접 지휘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군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을 맞는 거기 때문에 파견된 인력을 그러면은 다 바로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원래 경찰은 202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경찰청이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진작에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외신 기자 상대로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1차 체포영장 때도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가타부타 결정이 있어야 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에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은 무효다라는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지금까지 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영장을 청구한 게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예. 1차에서도 헌재가 특별히 반응을 안 했는데 뭐 2차라고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수단에 강구하겠다 뭐 이런 걸로 좀 보이는데, 저 오늘 굉장히 놀라운 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비상계엄을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좀 놀랍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측 발언인데요. 그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한 걸 좀 후회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계엄을 왜 했는지 좀 이해시키려 하고 있고 그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이제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국회까지 마비시키려 했는데 그걸 달성 못했다는 건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단이 그렇습니다. 외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계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 외신 기자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리고 후회라는 단어가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시 만약에 헌재에서 되돌아오면은 뭐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에는 뭐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는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국가 신인도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김봉신 대표님 오늘 여론조사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 모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조사가 있어요. 예,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MBS 조사인데요. 의뢰처가 없이 한국리서치, 케이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1월 6일부터 8일 3일간 진행을 했고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이게 62% 나왔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3% 나왔습니다. 62대 33인데요. 60%가 넘었으니까 10명 중 6명,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에 공감을 했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 지역에서 서울에서는 뭐 60대 34, 인천 경기 인구가 많죠. 65대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각해야 된다, 직무 복귀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많은 지역은 대구 경북인데요. 네. 56. 그러니까 기각을 해야 된다가 56,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가 38.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약 40 정도가 40%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사실은 50%, 그러니까 과반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97%,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97이니까 압도적인 다수죠. 이런 분들이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6%, 조금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덜합니다. 예. 기각해야 된다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내에서는 또 66%가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분들 중에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72%가 파면해야 된다라고 나와가지고요. 예. 굉장히 좀 다수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러면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가 59%입니다. 10분 중에 6분은 필요한 조치.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도 37%가 나왔으니까 아주 적지는 않은데요. 역시 필요한 조치다가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응답 분포는 비슷합니다. 무당층 내에서 58%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71%가 역시 필요한 조치다. 이건 체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분들 오늘 발표된 내용이죠. 전반적으로는 파면 조치,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도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왜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서 이제 체포영장을 반대를 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좀 그쪽의 여론에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논란이 하나가 있어.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조사가 지금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좀 어떤 조사인지 좀 내용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은 이제 ARS 조사인데요. 아시아투데이가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1월 3일부터 4일 2일간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점 척도로 매우 지지한다, 지지하는 편이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설문을 두고선 지지도라고 또는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지도라고 했을 때에 직무 정지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전에는 전부 다 국정수행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근에 한 거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렇죠. 지지도를 물어본 거고, 그 전에는 국정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지한다는 응답이 40 나왔다가 이제 욕인데요. 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에다가 9, 이렇게 해서 40%가 나왔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비지지는 60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비지지가 더 우세하긴 한데, 그 전에 국정수행 평가가 10%대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더 높은 비율로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문항입니다. 전혀 다른 문항이라서 비교가 안 되고, 차라리 비교를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죠. 지지한다라는 의향은 투표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 대선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과 지금의 지지율 이거를 비교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77.1%가 투표해서 얼마를 얻었느냐? 득표가 48.56인가를 얻었습니다. 예. 48,9를 얻은 거죠. 그러면 지금 지지도가 40인데요. 물론 이때는 응답률은 이 조사가 4.7입니다. 응답률은. 근데 이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고관여되어 있는 유권자 4.7%인 분들한테 물었을 때도 사실은 2022년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도 득표율 대 지지도를 따져도 그렇게 비교해도 지금 상당히 지지도는 낮아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맞죠. 그렇게 봐야 온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요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이제 보수 응답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설문에 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거의 배경으로 설문조사 문항이 조금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유도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유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 문항 자체를 보시면 문항 문구가 가령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죠. 들어간 것이 문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면은 서부지법이 불법을 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건데 서부지법에서는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양측 주장을 같이 제시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요. 마치 불법 논란이라는 게 이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문구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좀 이탈할 수가 있다 중간에라도. 그러니까 전화 이제 받다가 그렇죠. 설문조사 답변을 하다가 이거 뭐야 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 끝까지 응답해야 유효 표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응답하면 다 빠지는 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그 다음 문항도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그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뭐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그 일방적인 주장인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런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3번, 4번 이렇게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중도나 진보 성향 이제 국민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는데요. 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표결 끝에 폐기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발의를 했어요. 네, 발의했습니다. 외환죄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이 북한의 공격을 좀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수사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발의한 특검에는 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원래는 이를 좀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있었는데 그 비토권 조항도 뺐고요. 또 수사 인력도 축소를 하고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70일 수사하고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그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반대하는 명분을 상당 부분 줄인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당에서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틀 안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 국민의힘은 이런 독소 조항이 좀 해소됐다고 해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이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게다가 외환죄가 추가됐으니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보조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수사가 부실할 경우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통령 지지율과 연장선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조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와서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조사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좀 이거를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먼저 이제 MBS 조사입니다. 이제 전국 지표 조사를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예.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을 좀 더 12월 말보다는 조금 응답의 적극성을 회복했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MBS 전국지표조사에서요. 12월 3주에는 국민의힘은 26%였고요. 이번에 1월 2주 조사에서는 32%로 6%포인트 올랐습니다. 6%포인트 올랐으니까 오차범위에 딱 걸치는 정도로 올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12월 하순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고공 행진을 잠깐 멈추고 조정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39%에서 36이 됐으니까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두 정당은 36대 32로 오차범위 내에서 4%포인트 격차로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 조사가 전화면접 조사로서 국민 대표성이 ARS보다는 좋죠. 훨씬 좋은데 그 결과에서 이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RS 조사 결과에선 너무 이렇게 막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먼저 리얼미터를 한번 보시면은 리얼미터 요거는 역시 이제 읽어드려야 될 텐데 의뢰처 없이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의뢰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했고요. 예.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1월 2일, 3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RDD를 이용한 이거 ARS 조사입니다. 순수 ARS. 이 조사에서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민주당은 45.2예요.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34.4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10%포인트 여전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관여된 정치 고관여층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ARS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강세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다른 ARS보다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에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지지 강도가 강하지 않고 사실 마음에 조금 약간 호감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지한다라고 아직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조금 머뭇거려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민주당이 더 선택을 받을 만하다. 지금으로선 요거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10%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뉴스가 의뢰를 해서요. 예.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거는 1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무선 RDD ARS가 90.8%, 한 90%가 그렇게 되고 예. 유선 RDD 전화 면접이 9.2%. 좀 이게 듀얼 모드로 좀 섞여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두 당이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은 36.3%라고 해서 격차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예, 이 경우를 보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그 ARS가 좀 90%가 또 ARS 조사 중에 하나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듀얼이지만 여기서는 귀하께서 지지하시는 당은 다음 중 어느 정당입니까? 예. 지지하는 당은 예, 딱 물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호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죠. 여기에서는 역시 두 당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 유선 RDD 그러니까 집 전화가 좀 섞이게 되면 약간 국민의힘이 더 좋은 지지도를 보여줄 수 있나 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선 RDD라고 하면은 집 전화를 말하는 집 전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지 뭐 가정주부라든지 무직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층이 많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역시 유선 RDD가 들어갔을 때 두 당이 비슷해진다라는 것은 집 전화로 응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더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해볼 법한, 유추할 법한 그런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얼미터 아까 여론조사를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45.2 대 34.4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11월 넷째 주에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이 45.2로 지금하고 똑같고요. 국민의힘이 32.3이었습니다. 11월 넷째 주. 그게 34.4니까 결국은 계엄 사태 이전으로 지금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좀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비슷하게 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까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6 민주당, 국민의힘 32인데 11월 셋째 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엄 이전으로 국민의힘이 약간 회복을 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일부 조사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막 여론조사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차기 대권 주사를 살펴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진을 했네요. 보수에서 1등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을 예. 그 객관식 그러니까 인물을 제시하는 선택형 문항에서는 잘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식 그러니까 자유응답식 제시하지 않고 인물을 제시하지 않고 받았을 때 김문수 장관이 장관 될 때쯤 살짝 나오는 것 갔다가 연말을 지나면서 좋아지다가 이번에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요.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귀하께서는 범보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다음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한 7명을 제시한 거예요. 김문수,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홍준표까지. 이 정도 되면은 범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 있는 그런 분들인데 놀랍게도 김문수 이분이 김문수 장관 15.6%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예. 한 자릿수 중에서도 9%가 넘는 분은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 세 분은 9%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9%하고 김문수 15.6이니까 두 자릿수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1.2%, 보수 성향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29.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예. 이렇게 따지면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사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좀 강경 보수가 득세를 하다 보니 거기를 대표하는 김문수 장관이 어느 정도 뜨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좀 압도적으로 1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연상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특히 1번에 김문수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초두 효과로 좀 많이 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아마 로테이션은 된 것 같습니다. 선택지는 로테이션이 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 흥미로운 조사라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요 소식은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상벽 순직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다 법대로 사건을 민간에 이첩하려 했는데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두 건이었는데 이 박정훈 대령은 아시는 것처럼 그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려 했고 그걸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게 부정된 겁니다. 명예훼손도 군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는 봤고요. 예. 그래서 항명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판결의 의미는 그러니까 VIP 경로설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했다라는 판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사 개입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뭐 재판정에서는 환호가 터지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박정훈 대령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수군이와의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최수근 상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망한 최수근 상병.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김봉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결국 이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또 하나가 대단한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는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